전에 봐셨던 것처럼 4회 숙제였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컨디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고 확인을 하게 돼서 걔네들 그래도 어쨌든 맞췄던 문제든 틀렸던 문제든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가기는 할게요. 이렇게. 더럽게 안 되네. 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확인해 볼게요. 1번에서 보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하고 나하고 내가 좀 만만했던 작품 선택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누가 조금 만만했을까? 나는 나가 조금 만만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현수 씨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 70년대생 그리고 뭐 입시에 실패한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대학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성대 같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렇디다. 이렇게 난 그런 게 너무 궁금했었으니까 확인을 해서요. 답 찾아보면 그냥 가볍게 갈게요. 1번 과거형 시제를 사용해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특히 가에 나와 있는 결빙의 아버지는 추울 때 가슴팍에 파고들었던 아빠 생각하고 나에서는 과거 시절 서점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빠하고 같이 서점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뒤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니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종로서적까지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역 영하에 어디가 있어?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무슨 생각하는데? 아빠 생각하지 않나? 아빠가 얼음처럼 추운 바람을 막아주며 그 밑에 우리들이 얼지 않고 가고 싶은 길 갈 수 있게 구해 주셨었어요. 보호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1번 화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된 계기. 바로 1번에서 답 나오죠. 2번 아버지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3번 니은은 서점에 가서 지하철 갈아타고 종로서적까지 갔었던 거지. 아빠도 눈치가 있어. 애가 시험 잘 못 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큰 서점에 데려갔던 거지. 그거는 아버지의 배려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동기, 굳이 사랑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기억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게 됐고요. 니은, 서점 데려가는 게 희생은 아니지. 4번, 5번 기억, 니은 모두 화자와 글쓴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사건. 기억은 아버지 떠올린 거고요. 아니야, 니은 아빠하고 같이 서점 갔는데 뭐 아빠를 떠올리고 있어.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2번의 답은 1번. 3번 확인하러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식 돌보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 시의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다. 과거에 미숙하고 보잘것없던 존재가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세대를 이어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아들들 옷, 이불 덮어주고 있잖아요. 3번 문제도 딱히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답은 2번. 한없이 추웠던 67살 적 겨울에 대해 회상합니다. 세대를 이어나가는 어머니의 사랑? 아니야. 보기에서 이미 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이니까 어머니도 물론 나를 사랑하기는 하셨겠지. 근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요 얘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밑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확인할게요. A, B, C, D, E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4회쯤 와서 지쳐 있어서 쉬운 문제 주려고 했었나? 얘도 딱히 어렵지는 않았죠. 4번의 답은 3번 되어 있고 앞으로 넘어와서 C 읽어볼게요. C.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교보문고를 보고 난 다음에 제1서적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과거에는 제1서적이 나의 천국이었지만 이제는 교보문고가 천국이야. 가 된 거지. 3번처럼 몰랐던 사실. 우와, 교보문고 이렇게 커? 이렇게 책 많은 동네가 있어? 이전의 경험. 뭐 아까 무슨 서점이었었지? 제1서적.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는 아니지. 그냥 더 좋은 걸 찾아냈어요. 정도인 거니까. 됐고요. 답은 3번. 5번에서 9번까지 혹시 지문 설명 필요해요? 아니면 얘네도 그냥 문제만 보면 되나?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러 갈게요. 뒤에 나와 있는 거 5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상 맞냐 틀리냐 찾는 문제니까요. 앞으로 본문 가서 확인할게요. 어디가 있을까?
답은 찾으셨겠지만 확인할게요. 1번, 5의 1번. 임금 지급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어디 있을까? 임금 주는 방법을 바꾸면 도덕적 해이, 근로자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게 될 거예요. 라는 것들. 어떻게? 이와 달리 재단사의 노력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밑에 내용 뭐 나와? 지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의 1번 괜찮은 얘기지. 5의 2번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주의 이윤이 함께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기업주에게 유리한 것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기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유리한 건 뭐예요? 둘 다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고. 5의 3번. 기대임금에서 근로자가 기울인 노력에 따른 비용을 빼면 순기대임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기대임금. 이 얘기는 어디 있나? 순기대임금. 어디가 있을까? 재단사는 어디가 있어? 순기대임금 이야기 나온 거? 어디가 있어? 가장 많은 노력. 여기 있네요. 가장 많은 노력을 할 경우에 기대임금은 어쩌고와 평균이 이것이 될 것이다.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경우에는 노력에 따르는 비용 5천만 원이 있고 순기대임금은 9천만 원이 될 거예요. 9천만 원 어디에서 와요? 기대임금 1억 4천에서 노력에 따르는 비용 5천 빼면 순기대임금 계산이 나오지.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 4번,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현실에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었죠. 현실의 임금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서는 뒷페이지 보면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요소가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5의 4번도 맞는 얘기. 5의 5번, 기업주는 승진이나 파면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대충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같겠지만 여기 잠깐만 볼게요. 많은 기업들은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방식 고수하고 있어요. 유인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항상 일어나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강한 긍지를 애초에 가지고 있고 일을 태만히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의 5번처럼 승진이나 파면을 고려해서 긍지를 가진다? 아니요. 그런 것 없이도 노동자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이런 거를 너무 악랄하게 써먹는 기업주들이 있는데 너무 슬프지 않나? 이렇게. 6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데이비드 리카르도나 제임스 밀의 입장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볼게요. 보기에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얘기 달라야 될걸? 그리고 얘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으면 되지. 보기 읽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7줄만 읽으면 되니까요. 기업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노동의 가치는 임금이라는 화폐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기업주는 임금을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자신이 투자한 이상 사용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기업주의 이익은 임금과 창출된 사용 가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니까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누구 편? 근로자 편. 다음, 이에 반해 제임스 밀은 기업주가 소유한 생산수단의 정당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윤을 주어라 이야기니까 이 사람은 누구? 기업주 편이다.
라고 일단 확인을 해 놓으면 되겠지. 자, 살펴볼까요? 적절한 것은 유행이나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에 미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제임스 밀의 주장, 기업주에게 몰아주어야 한다. 외부 요인이 있으니까 기업주에게 몰아줘야 한다. 그건 아니지. 외부 요인을 얘 혼자서 감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단사가 기울인 노력에 따라 재단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해달라. 노동의 가치는 임금이라는 화폐의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겠군. 재단사 많이 벌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무엇? 노동자, 근로자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라는 거니까. 그런데 임금이 화폐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탈락. 3번. 기업주와 재단사가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리카르도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 편 들어주는 걸로 따르면 기업주의 몫이 재단사의 몫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 누가 더 많이 벌어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없지. 4번. 기업 이윤이 기준에 미달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사는 노력을 하겠지. 그러한 노력을 유인하는 방식은 생산수단도 이윤의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기업주의 이윤이 고용되어 있는 재단사가 얼마나 정성 들여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설정은, 그러니까 누구? 근로자가 기업주에게 돈을 더 많이 남겨줄 수도 있고 덜 남겨줄 수도 있죠. 기업주는 누구 덕에 돈 벌고 있어? 재단사 덕에 돈 벌고 있어. 근로자 대우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5번이 맞는 얘기지. 됐을까? 7번 기억, 고정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7번에 나와 있는 거 기억은 고정 임금이고 그 다음 니은은 뭐예요? 노력을 반영하는 것. 노력을 반영해 줍니다. 이 이야기고요. 7번의 답은 3번 확인되겠죠? 노력을 반영하는 건 근로자가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높은 임금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노력을 많이 했다. 기업의 이윤이 높아진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 3번 맞는 얘기지. 7번에 혹시 다른 거 대답한 친구들이 있을까? 네. 8번 확인할게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뭐예요?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기업 임금은 평균 1.5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순기대 임금은 1억 원이 될 겁니다. 앞에 거 계산하러 갈게요. 대충 이 부분 자르면 되지. 이렇게. 기업주와 재단사가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봅시다. 실현된 이윤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한 거에서 3억 빼고 0.5 반 넣어줄게. 재단사의 몫으로 정하고 기업 이윤이 3억 원에 미달하면 요게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돈 뺏지는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재단사가 가장 적은 노력밖에 하지 않는다면 나쁜 조건에서는 0, 좋은 조건에서는 5천만 원 기대해서 평균 2,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기대 임금은 평균 1억 5천이 되고 위에 이제 표 보러 갈까요? 노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만 따지면 되겠죠. 가장 많은 노력을 했어. 나쁜 여건에서. 그러면 얼마 벌 거라고 기대할까? 4억에서 3억을 뺀 거에 0.5 곱한 거. 얼마? 5천만 원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 이 상황에서는요, 좋은 여건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8억에서 3억을 빼고 그거의 절반 0.5니까 5, 25, 2억 5천만 원을 벌어간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다면 내 기대는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얼마? 3억의 절반인 1억 5천을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겠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면 중간에 아까 이 얘기가 있었을걸요? 가장 많은 노력을 할 때의 비용이 아까 든다라 그랬었는데 얼마 든다라 그랬었지? 음? 가장 많은 노력을 할 때에 드는 비용이 5천만 원이니까 그치? 내가 기대하는 건 1억 5천인데 그거 벌기 위해서 5천만 원 쓸 거니까 오케이 내 예상 임금은 1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그 말을 찾으면 되죠. 어디가 있어?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되겠죠. 나쁜 여건에서는 5천만 원의 임금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아까 계산했잖아요. 좋은 여건에서는 2억 5천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순기대 임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한 노력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얘기겠고 9번에 나와 있는 A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뭔데요? A. 어서 오세요. A. 나는 이렇게 맨날 못 찾고 있냐? 오케이. 재단사는 분명히 가장 높은 수준을 선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수익이 커질 거니까. 노력을 할수록 내 수익이 커질 거니까.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4회 10번 보러 갈 거예요. 10번에 나와 있는 상충곡 얘네들 혹시 해석 필요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충곡은 그래도 한번 네, 문의가 들어왔으니 해석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제목 먼저 보고 갈게요. 무슨 뜻이? 제목 뭐라고 쓰여져 있어?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죠. 춘, 봄을, 상, 완상하다인데요.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봄을 즐기는 노래라고 해서 봄에 즐기러 다니는 노래 그러니까 봄에 팔자 좋게 놀러 다니는 거니까 뭐 양반님이 쓰셨겠지 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러 갈게요. 홍진이라고 하면은 붉은 먼지요. 직역을 하면. 근데 속세예요. 속세에 묻힌 분들이라고 하면서 토 속세에 묻힌 분들 얘는 시적 청자가 되겠네요. 이 나의 삶이 어떠한가 라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내 인생 어때 보여?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대답 듣고 싶은 거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야, 니들이 봤을 때 옛사람들의 풍류와 나의 풍류 어떨 것 같아? 내가 훨씬 더 잘 놀고 있지. 천지간의 남자 몸이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 하니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엄청 많거든? 나 그렇게 특별한 존재 아니야. 나 그냥 굉장히 평범한 존재지. 이러한 평범한 존재인 내가 살림에 묻혀 있어.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말이 빠졌죠. 당신들은 왜 모르는 것인가? 지락은 어떻게? 니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지. 수간모옥을 초가집이에요. 소박하게.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다 두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리에 울창한 그 속에서 얘가 상춘곡 전체의 핵심 시연해요. 풍월 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 줬고요.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 푸른 버드나무와 방초, 향기 나는 푸른
새우 중에 가는 빗속에 푸르다 라고 하면서 놓치기는 쉽지만 지금 언제요? 상춘곡 봄이죠. 봄을 나타내는 소재 보화, 행화, 녹양, 방초 그 다음 새우 얘까지 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됩니다. 봄의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기억해보자고. 고전시가 가사 보면서 대꾸법 없었던 적이 있어?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대꾸법 굳이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의 모습이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와 자연 경치 엄청 멋져. 조물주의 귀신 같은 솜씨가 사물 하나하나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이 두 줄을 묶어서 자연의 경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경치 너무 멋져.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괜찮을까요? 아까 그 010 전화 받은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누구시라고요? 누군데요? 그렇게 함부로 인연 만들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 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숲속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의 기운을 못내 겨워서 아, 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다. 숲속에서의 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완전 봄을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근데 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누구야? 사실은 나지. 그래서 이 새, 감정이 무라일체 이연이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그 흥이야 다르겠는가? 자연이 느끼는 흥과 자연 속에 내가 느끼는 흥이 서로 같을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쓰여있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놓치기 쉽지만 시비 대문 밖에 걸어보고 그래서 정자로 옮겨갔습니다. 라면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걸어보고 앉아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열거해놨어요. 소요음영하여 흥얼흥얼 하면서 산책 나가는 거. 흥얼흥얼 하면서 산책 나갔더니 산 속에서의 일, 자연 속에서의 하루하루가 적적한데 여기에서의 적적하다는 쓸쓸한 의미에서의 적적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가하다 이런 의미겠죠. 한가로운 가운데 세상 사는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로구나 라면서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다. 어쩌고 저쩌고 나타나 있고요. 이 중략 부분에 혹시 무슨 얘기 있는지 기억나요? 아, 너 혼자지. 너 친구 없어? 누가 그랬나 봐. 아닌데. 친구들 있는데. 라면서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때로 소풍 나갑니다. 엄청 술 마시면서 노는데 술이 똑 떨어졌네? 야, 술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나랑 얼라하고 둘이 가서 술 받아 올 테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 여기에서 놀고 있는데 시적화자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술 들고 오다가 중간에 새에서 시냇가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기분이 꽂혀가지고요. 어떻게 산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갈 거예요. 상황은 그거예요. 같이 마실 술 사러 갔다가 중간에 혼자 빠져나와서 또 놀 것이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메이, 저 들판이 긴 거이고 그곳인가? 내 눈앞에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경치 멋져. 송간, 소나무 사이에 새로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두견화, 진달래 꽃을 붙여들고 꺾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구름이 있고요.
산봉우리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시적 화자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구름 속에 앉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지. 산봉우리에 급하게 올라 구름 속에 앉아봤더니 구경을 하는데 와 온갖 펼쳐져 있는 1000개, 10,000개의 촌락 마을이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경치 구경하고 있죠. 아이쿠야. 본문은 또 금방 끝납니다. 연하일휘 안개 노을 빛나는 햇빛은 금수 수놓은 금 비단을 재펴놓은 듯 펼쳐 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판 겨울 풍경이 봄빛이 유여할샤 봄빛이 여유가 있구나 봄빛이 넘치는 것 같구나.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엄청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죠.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부귀 공명이 나를 싫어해 hate me 이거죠. 근데 진짜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하나? 아니지. 사실은 내가 부귀공명을 싫어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자연이지. 자연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내 친구는 자연밖에 없어요. 단표노항, 소박한 삶을 살면서 허튼 생각, 흩은 헤엄,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귀, 공명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암호타, 감탄사죠. 백년행락, 백년을 즐기면서 다니는 것. 이만한들 어찌하리. 나 이렇게라면 100년도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괜찮나요? 성준이 눈 떠. 너 눈 감고 있으면 내가 눈 찌를 거야. 감아놨으면 찌를 수도 없죠. 이렇게. 농담이에요. 전 평화주의자거든요. 10번에 1번 공간 이동하는 거 아까 있었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대문 밖에서 정자로 갔다가 산봉우리 가잖아요. 2번 청각적 심상 활용하고 있어요. 수풀에 우는 새 청각적 심상 쓰죠.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즐거워. 구체적 청자와의 문답 아니요. 그냥 첫 번째 보면은 물어보는 내가 사는 게 어때 보이냐라고 물어봐서 이거 문답인가 라고 하지만 아니요.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그냥 계속 혼잣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대비되는 계절적 상황 어때요? 엊그제 검은 들판이 봄빛이 넘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5번.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소재들 그렇잖아요. 도화, 행화, 벽계수 다 많은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3번. 11번 문제 확인하러 갈까요? 여기에서의 느끼는 거, 틀린 거 찾기. 답은 몇 번? 1번. 살림에 자연 속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니들은 왜 모르냐? 나만 아는데 자연에 묻힌 삶을 통해서 출사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묻힌 삶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지. 그래서 틀린 건 1번. 11번에 뭐 다른 거 한 친구들 있어요? 네. 12번 보러 갈게요. A, B, C, D,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답은 몇 번? 5번이죠. 2로 나와 있는 건 100년 행락. 아까 뭐라 그랬어? 나 이렇게 살면 100년도 살겠다지. 이렇게 사는 거 어떤 거?
단표누항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단표누항에서 벗어나가 아니라 단표누항한 상태로 오래도록 생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랬으니까 5번 틀린 얘기.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13번.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13번도 해석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 송순의 면왕정가고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인간을 떠나와도 어디 자연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도 겨를이 없다. 나 자연 속에서 사는데 그냥 자꾸 바빠.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해야 되고 떨어진 밤 주울 시간도 없어. 어이구, 낚시하러 다닐 시간도 없어. 대문은 누가 닫니?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라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행동을 열거함으로써 나 지금 너무 자연에서도 자꾸자꾸 바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에서의 바쁜 이유는 뭐예요? 자연을 즐겨야 하니까. 즐길 시간이 아침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 내일도 바빠. 나 오늘도 바빠. 그리고 내일도 바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연 속에 살며 실천하는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생활을 즐기는 것. 사실은 바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기분 너무 좋게 다니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됐을까요? 14에서 17번 나와 있는 사시남정기 얘네들 확인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문 내용들은 다 확인은 되니?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숙종이 있었지. 인연황후를 드렸었지.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비를 하나 드리죠. 그게 누구야? 희빈 장씨지. 이렇게. 홀딱 빠져버렸죠. 인연황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어떻게 해요? 정실 자리에 차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야씨 임금이 정실을 내쫓고 첩을 정실로 내세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은근히 권계하기 위해서 김만중 씨가 이 소설을 써놓은 거지. 숙종에 해당이 되는 게 유연수. 벼슬은 한림이라고 해서 유한림이라고 해놓으면 되겠고 인현왕후에 해당되는 게 사씨. 희빈장씨에 해당되는 게 교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소설과 현실에 조금 차이점을 두자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확실히 자식이 없어.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숙종 다음에 경종, 왕이 되죠. 소설의 내용은 어떻냐?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자식이 없어. 사씨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여자 하나 드리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교씨를 드리지. 교씨를 드린 상태에서 둘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예뻐해요. 그러던 차에 사씨도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물론 사이에 얘기가 많지. 교씨는 이 집안에서의 있는 존재 이유가 사씨가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아주는 건데 정실한테서 아들이 나타났다? 아, 얘 이름은 뒤에 나오니까 인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씨를 모함해서 바람핀다고 쫓아내고 교씨는 또 옆에 남자애가 하나가 있어. 동청이라고. 걔하고 짜고 유할림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할림도 쫓아내고 이 집안을 얘네 둘이서 먹고 조정에서 이야기를 해. 유할림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잘못한 게 없어. 유할림을 복귀시키고 그리고 돌아온 유할림이는 교씨와 얘 동청을 죽이고 유할림이도 떠돌아다니면서 사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확인을 해 놓으면 되겠네요. 결국엔 요 숙종의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들여놓은 요 사건을 경계하기 위해서 써놓은 소설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유할림이가 있었고요. 교씨가 있었고 사씨가 있었는데 유할림이가 얘 말을 믿고 사씨를 내쫓았죠. 근데 교씨는 아주 치밀하지. 저 사씨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사씨를 죽이려고 합니다. 얘네 둘이 결혼을 했지만 유할림이도 아버지 있고요. 어머니 있고요. 그리고 유할림의 이모, 고모지. 두 부인이라고 고모가 있어요. 이 두 부인이 사씨를 엄청 이뻐해. 엄청 이뻐해. 그리고 이렇게 둘이는 죽어 있는 상태고 교씨가 두 부인의 필체를 모사를 해서 사씨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 여행 갔다 돌아왔으니까 나 보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어 지내던 사씨가 나타나면 사씨를 죽이려고 그 계획을 벌이고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느냐 그게 문제지. 자, 살펴볼게요. 유할림은 사씨와 결혼하나 자식이 없어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은 교씨는 사씨를 참소하고 유할림은 사씨를 패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삼습니다. 사부인이 사씨예요, 사씨. 사씨. 두 부인의 상경함을 듣고 두 부인은 누구야? 남편의 고모. 두 부인이 상경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의심치 않고 같은 뜻으로 답장을 보내고 네, 내일 제가 뵈러 갈게요. 답장 써놓고 이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기를 비록 이곳이 산골이지만 선산, 누구 선산? 유씨 집안의 선산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있었는데 이제 떠나게 되니 잠옷 처량하구나.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어서 두 부인 보러 가니까 하고 베개 위에 의지하여 잠깐 졸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문득 한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좋아 비몽사몽간이지 사씨의 이제 꿈이 이어질 겁니다. 노야와 부인이 청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노야는 사씨 입장에서 시아버지, 사씨 입장에서의 시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전해줬어. 사씨가 눈을 들어서 봤더니 소사가 부리던 비자라 노비였다. 즉시 그 사람을 따라 한 곳에 이르렀더니 시비 여러 사람이 나와 인도하여 침전에 이르렀더니 어머 유소사 최부인이 함께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둘 다 죽었는데 용모가 완연히 옛날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사씨는 기뻐하고 절하여 비울고 눈물이 비오듯 흐르니 소사가 시아버지가 슬하에 일단 여기 앉아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누구? 유연수, 유할림이가 다 너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현부, 사씨를 곤란케 했더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 그래, 오늘 너가 받은 두 부인의 편지, 내 여동생의 편지가 진짜가 아니니 사씨, 너는 자세히 보면 알 것이다. 최부인, 시어머니죠? 사부인을 불러다 옆에 앉히고 어루만져 말하기를 내가 일찍 세상을 이별해서 현부, 며느리, 사씨를 다시 보지 못했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네가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어머, 시어머니 되게 예뻐했네, 사씨를. 유명이 비록 길이 달라 현부 아이와 더불어 사당에 오름에 현부가 드린 술잔을 흠양치 아니한 적이 없으니 아이쿠야 네가 제사 지내면서 나한테 바친 술 나 너무 좋아했어. 이제 교씨 그년이 제사를 받들었는데 내가 어찌 즐겁게 하겠는가. 슬프구나. 사씨 네가 집을 떠난 후 이곳에 와 있으니 우리가 좋게 의탁하였지만 이제 그대를 멀리하게 되니 어이 슬프다 아니하겠는가. 그래도 우리 죽어서 묻혀있는 요 산에 요 근처에 사씨가 지내고 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너는 산 사람이라서 갈 길 가야 되니까 헤어져서 슬퍼. 사씨가 울며 말하기를
비록 두 부인이 부르시나 어이 떠나리오이까. 내 상황이 이렇다면 두 부인님이 부르셔도 저기 고모님이 부르셔도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여기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 소사가 말하기를 누구?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며느리. 편지가 거짓이고 그대 또한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며느리 그 편지 거짓말이고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아직 너 7년 동안 제 애기 남아있으니 남쪽으로 피란 가야 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남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제목이 사시 남정기예요. 후회하지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수로 오천리를 향해 가라. 사시가 울며 말하기를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7년을 떠돌아다닙니까? 도대체 길흉, 전두 길흉,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싶어요. 시아버지 말하기를 이것은 운명이니까 어찌하겠는가? 다만 할 일이 있으니 6년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에 매여 있다가 급한 사람, 아주 위험에 처한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가서 그 사람 구해줘. 이것을 명심불망 잊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읽어서 아시겠지만 6년 4월 15일에 배 띄워서 백빈주에 있는데 구해줄 위험한 사람이 누구야? 유할림이 남편이야. 이렇게. 이제 조난을 배웠으니 어느 날 다시 뵐리이까 인하여 읍하고 깊이 우는데 유모와 차환이 깨우길래 사씨가 놀라 깨달았더니 꿈이었었다. 가장 신기해서 꿈속의 일을 말했더니 시비 또한 신기하게 여기는지라 사부인이 하는 말씀을 깨달아 두 부인의 편지를 다시 보며 말하기를 와 근데 여기는 노비도 엄청 똑똑해. 어느 정도 똑똑한가 한번 볼까요? 두 부인의 아버지 이름이 강이야. 그래서 두 부인이 평소 말할 때나 편지 쓸 때 일체 강자를 쓰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편지를 봤더니 어머 강자가 쓰여져 있네. 이 편지 위조가 확실해요. 아 알지 못하겠구나. 도대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가 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중략 부분의 내용은 뭐가 있냐? 한림이도 모함을 당해서 쫓겨나고 죽기 직전 상황이죠. 한림이 묘해의 소리를 듣고 아무 말인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머 세상에 한 여인이 소복 담장으로 앉아있다가 한림을 맞이하면서 슬피 울더라. 한림이 봤더니 아 사부인 자기의 정실 부인 아내였었지. 슬프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붙들고 일장통곡하다가 한림이 말하기를 이렇게 상봉한 건 하늘의 뜻이로구나 하면서 날씨 이야기 잠깐 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얼굴 들고 당신을 보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지라. 그렇죠.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고 사시 쫓아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여 연수 나의 불명함 똑똑하지 못함을 들으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이야기해 줄게. 부인이 집을 떠난 후 요인의 전후 일을 다 말하고 교녀가 신랑으로 더불어 방자했던 말, 설매가 옥지환을 도적하여 동청을 주고 동청이 냉진을 보내 속여 이르던 말, 요 내용은 뭐예요? 사씨를 쫓아내기 위해 썼던 교씨의 작전들이 세세하게. 사씨가 부인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남편 당신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죽어서 어찌 눈을 감았겠습니까? 억울해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사실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한림이 장주를 죽이고 설매로 하여금 춘방에게 이루던 말, 동청이 엄승에게 참소해서 자기를 사지에 보낸 말, 교녀가 집안의 보물을 다 가지고 남자 따라간 말, 이 니은 사건은 뭐예요? 유할림이가 이렇게 쫄딱 망해먹은 사건이지. 사씨는 잠자코 말이 없는지라 한림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다른 건 그만이지만 자기 아들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어서 강물 속에 무주고혼, 떠도는 영혼이 될 텐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나 사씨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기절을 했다. 한림이 구하여 다시 말하기를 설매의 말을 들었더니 교씨가 설매라고 하는 하녀한테 이나 저기 갖다 버려라 라고 죽여서 버려라 라고 해놨는데 그냥 죽이지 못하고 숯불에 던져만 뒀어요. 혹시 그랬는데 어찌 살기를 여기 있냐 어디가 있냐 설매의 말을 들으니 죽이지 못하고 물가 숯불에 던졌다라고 하니까 살았을 수 있어. 아 그걸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림이 말하기를 회사정의 필적을 보니 유씨가 있었고 사씨가 있었고 사씨를 내쫓았는데 사씨가 난 이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화사정이라고 하는 정자 벽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는데 스님 한 명이 구해줬거든. 이렇게 나 죽어요 유서 써놓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스님이 구해줬으니까 요 유서는 그대로 남아있고 유할림이가 떠돌아다니면서 요 글을 보고 아, 내 아내가 여기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노방영려에서 제문을 짓다가 동청이 보낸 무리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뜻밖이 너가 살아났고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배를 저 어떻게 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꿈속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와서 가서 구해줘라 라고 했었고 요거 여기 뒤에 문제죠? 제문을 지은 건 회사정이 아니라 노방영려에서 제문 지어줬었지. 이게 문제 하나였었잖아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친구들!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모함을 당한 사씨도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데 니들 이렇게 시원한 데서 죽어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선산 묘하에 있을 때 도적이 위적 편지해서 아까 누구로? 두 부인 필체로 위조해서 위급한 화를 당했는데 구고 현몽하샤.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모녀모월 모일의 배를 여기에다 내놓고 급한 사람 구하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아까 거기서 홀딱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스님 한 명이 구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스님을 만나 여태껏 의지했고 오늘 저 스님의 덕택으로 당신을 구했고 회사정에서 글은 죽으려 할 때 썼으나 스님의 구함을 입어 남은 목숨 보존했고 여기에서 당신을 만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요. 근데 우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었던 사씨를 구해줬던 저 스님이 사실은 사씨와 유할림이 만날 때 중간에 달이 나준 스님이거든.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부인은 묘해 스님의 구한 바니 은혜가 태산같도다. 우리 부부 두 명 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묘해를 향하여 절하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어머! 스님 원래 우화암에 있던 묘해 선사 아니에요? 옛날 우리 부부 결혼을 담당하고 만날 때 했었잖아요. 또 우리 부부를 죽을 땅에서 구해줬더니 와 하늘이 우리를 부부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나 봅니다. 이 이야기네요. 됐을까? 이제 내용 파악은 다 됐어요. 문제는 다 거저지. 14번에 틀린 건 몇 번? 2번. 사부인은 두 부인이 불러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나? 아니에요. 바꿔와야 되겠네. 바꿔와야 되겠어. 바꿔와야 되겠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여기 비록 두 부인이 부르시지만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면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4번에 2번이 틀렸던 거지. 15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답은 4번, 5번이죠. 기역은 사씨가 누명 쓰게 된 내막, 니은은 한림이 벼슬 잃고 쫓겨나게 된 내막.
확인했고요. 16번에 틀린 건 몇 번? 5번. 한림이 사씨를 위해 제문을 지은 곳은 노방영녀였었다라고, 회사정 아니었다라고요. 17번에 틀린 거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모해하나? 현실 세계가 위험과 고난의 공간이다. 이제 존인을 떠나니 어느 날 다시 뵙겠습니까? 꿈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 아, 우리 헤어지면 우리 언제 다시 만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꿈속에서 만났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지.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나요 하는 희망의 공간 아니지. 그래서 틀린 게 5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18에서 23번요. 몇 시냐? 지금 시계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 얼마?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요거 4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